내일 정오입니다. 정확히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 20분 일본은행이 한 가지 결정을 내려요. 그리고 이 결정 하나 때문에 비트코인이 단 이틀 만에 20% 넘게 빠진 역사적인 전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무서운 건요. 지금 시장의 97%가 이번에 안전하다라고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일본의 금리 결정이 비트코인을 흔들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정말로 이번에 안전한 게 맞는 건지 이번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솔직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일본은행이라고 하면은 우리랑 멀어 보이죠. 그리고 코인 시장하고 일본은행이 상관이 있다? 더 상관없어 보입니다. 근데 데이터를 한번 들춰보시면은 그 생각들이 완전히 바뀌시게 될 겁니다. 지난 2024년 8월에 있었던 일을 한번 소개시켜드려 볼까요? 일본은행이 갑작스럽게 금리를 올렸어요. 정말 살짝 올렸습니다. 불과 0.25%포인트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어떻게 됐느냐? 단 48시간 만에 64,000달러에서 49,00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이틀 만에 23%가 폭락한 건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시면 9천만 원 가까이 되던 코인이 7천만 원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한 것도 아닙니다. 일본이 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아니 도대체 일본이 코인이랑 무슨 상관이길래 이렇게까지 암호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려면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풀어보면 근데 정말 단순해요. 일본은 수십 년 동안 금리가 거의 0%였죠. 제로 금리라고 했습니다. 돈을 빌려도 이자가 거의 안 붙는다는 뜻인 건데, 그래서 전 세계 큰 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머리를 한번 굴렸습니다. 일본에서 거의 공짜로 돈을 빌려가지고 그 돈으로 미국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사면 어떨까? 가만히 앉아서 차익이 생기겠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게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의 시작입니다. 일본 돈을 빌려서 다른 자산에 굴린다. 이게 바로 전략이에요. 그런데요, 이 전략에는 아주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일본 금리가 갑자기 올라간다. 빌린 돈에 이자가 붙기 시작해요. 차익이 사라지고 심하면 손해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큰 손들은 부랴부랴 포지션을 정리해야겠죠. 무슨 뜻이냐? 일본 돈으로 매수했던 비트코인 황급히 매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다 매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폭락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작년 8월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진짜 재밌는 부분이 시작이 되는데요. 내일 일본은행 회의를 앞두고 지금 시장은 거의 모두가 이번에 금리 안 올릴 거다, 이런 쪽에 베팅을 하고 있어요. 폴리마켓이라는 글로벌 베팅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래서 금리 동결 확률이 97%로 가격에 반영이 돼 있고,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는 게 더 놀랍습니다. 지난 3월 말에는요, 트레이더들이 금리 인상 확률을 69%로 보고 있었거든요. 한 달 만에 시장의 생각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사실인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왜 이렇게 금리 인상 동결 확률이 압도적이었다가 금리 동결로 됐을까? 결정적인 이유는 딱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일본은행 총재 우에다의 발언 때문입니다. 지난 4월 17일이었죠. 우에다가 직접 연설을 했는데 금리 인상 신호를 전혀 안 줬어요. 오히려 글로벌 불확실성을 강조하면서 신중하게 가겠다라는 언급을 남겼습니다. 이 한 번의 연설로 인해 가지고 시장 분위기가 확 식어버렸고, 두 번째 이유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바로 중동 때문입니다.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바닷길을 막고 있는 상황이죠. 이 바닷길이 왜 중요하냐? 일본이 쓰는 석유의 90%가 넘게 이 길로 들어오고 있고, 일본은 석유가 나오지 않는 나라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와중에 일본이 금리를 올렸다가 유가가 더 튀어버린다. 그렇다면 일본 경제는 동시에 두 방향에서 얻어맞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본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안전한 선택이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소름 돋는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요. 지난주 일본에서 20년짜리 국채 입찰이 있었어요. 입찰 수요가 2019년 이후에 가장 강력했습니다. 평소 수요가 3.27배인데 이번에 4.82배가 나왔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전 세계 기관 자금들이 진심으로 일본은 당분간 금리 안 올린다에 돈을 박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글로벌의 큰 손들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금리 동결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보면요, 거의 금리 동결이 확정에 가깝다는 겁니다. 여기서 금리 동결이 나온다. 그렇다면 엔캐리 트레이드는 최소한 한 달 더 살아남게 될 거고, 일본에서 빌린 저렴한 돈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 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지난주였죠. 비트코인 선물에 24시간 만에 21억 달러가 새로 들어왔어요. 이 새로운 매수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일 진짜 변수는 금리 결정 그 자체가 아닌데요. 금리 같은 경우에 거의 동결로 끝나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금리 결정 발표 직후에 이어지는
일본 우에다 총재의 기자회견이에요. 거기서 우에다 총재가 다음에는 금리를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한마디만 흐르더라도 시장은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겠고, 금리 동결이 나와도 회견 톤이 매파적이다. 그렇다면 단기 조정 하락세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과거 일본은행 회의 패턴을 봤을 때는요, 금리 결정 자체보다도 이 금리 회견, 기자회견에서의 단어 하나하나가 더욱더 큰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영향을 준 적이 많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흐름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일 한국 시간 12시 20분쯤에 금리 결정이 나오고요. 그 이후에 우에다 기자회견이 이어질 겁니다. 이 두 번의 이벤트를 모두 지켜보셔야 되는 거고, 금리 동결 발표가 나오면은 1차 안도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만약에 기자회견에서 6월달이나 7월달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그때부터 당연히 변동성이 커지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확인이 된 상황이고, 우에다가 정확히 뭐라고 말할지는 내일 그 시간이 돼야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속보가 뜨는 대로 바로 다음 영상 통해서, 그리고 텔레그램 브리핑방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대응 관점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발표 직전에 풀 레버리지로 들어가는 것은 가장 위험한 행동이죠. 금리 동결 확인되고 회견 톤까지 정확히 보신 다음에 들어가도 절대로 늦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드리자면은 내일 있을 일본은행 회의는 동결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금리 동결이 나오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살아남으면서 비트코인의 단기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여기서 진짜 변수는 금리 결정이 아니라 그 직후 우에다 회견에서 나올 단어 2개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일 기자회견에서 우에다가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검토하겠다라고 말을 했을 때 비트코인은 과연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정확한 가격대까지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알트코인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지만요,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2가지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매수하실 때 이미 목표가를 계획을 하고 또 고민 없이 걸어두셔야 됩니다. 팔까 말까 이런 순간에 매도 타이밍을 놓치기 때문에 몰빵 투자는 절대 없습니다. 항상 무조건 비중 조절하시고요. 이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걸 당연시 생각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리는 이유도요, 제가 안내드리는 단기 종합방에서도 단기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때 기본적인 비중 조절을 더해가지고 매수와 동시에 목표가 걸어두면서 신경은 덜 쓰고 효율적으로 시장을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매번 매도 놓치고 수익은 났었는데 팔지를 못해가지고 수익이 못 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비중 조절을 실패해서 하락하면은 대응을 못한다라고 했을 때 2가지 습관 정도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단기 알트 장세가 너무나도 좋은 만큼 이에 따른 단기 종합방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입장 원하시는 분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이거 하나만큼 꼭 보고 가셔야 됩니다. 이 리플랩스가 이번에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하나 했죠. 큰 메시지를 자기 입으로 직접 말하지 않았고 대신에 검증자 한 명이 나서가지고 입을 열었습니다. 리플 레저는 그 누구도 통제가 할 수가 없다, 이 한 문장이었었는데 근데도 시장이 술렁였어요. 여기서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왜 하필 지금인 건지, 그리고 왜 회사가 아니라 검증자인 건지, 단순 발언처럼 보이실 수 있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시점이 너무나도 묘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상자산 관련된 법안들 한창 움직이고 있죠. ETF 흐름도 바닥에서 다시 올라오는 중입니다. 그 한복판에서 회사가 아니라 네트워크 참여자 한 명의 입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가 나갔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저는 2가지를 같이 보여드리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로 이 발언이 왜 단순한 발언이 아닌 건가, 또 다른 한 가지는 지금 XRP 가격이 1.45달러 2,000원대 구간에서 막혀있죠. 이 발언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차트가 보내고 있는 신호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게 되실 겁니다. 먼저 검증자가 뭔지부터 짧게 짚고 갈게요. XRP 네트워크에서 거래가 일어나면은 그 거래가 진짜인지 도장을 찍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검증자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검증자가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개인이나 단체들이 각자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누구도 혼자서 거래를 막거나 또 바꿀 수가 없는 구조라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발언한 사람은 베트라는 이름의 검증자 중 한 명이었었고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네트워크는 참여자 모두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 특정 주체가 통제하는 시스템보다도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이 금융권에서는 더 바람직하다라고요. 이게 핵심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러실 수 있어요. 비슷한 얘기는 그동안도 많았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건 이 발언이 나온 시점입니다. 지금의 미국 규제 당국이 가상자산 평가할 때 가장 예민하게 보는 항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요. 이 코인이 충분히 탈중앙화되어 있는가, 회사가 직접 통제하는 구조면은 증권으로 보고
또 아무도 통제하지 않는 구조면은 그렇게 보지 않는 쪽으로 흐름이 잡혀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미국의 SEC가 과거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걸 다르게 다뤘던 유형도 연결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죠. 이 회사가 자기 입으로 우리 탈중앙화가 돼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도요, 회사 바깥의 검증자가 같은 말을 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면 본인이 본인 변호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죠. 바깥 사람이 같은 말을 하는 거는 그 자체가 이 네트워크는 회사 손에 잡혀있지 않다, 이런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발언을 큰 흐름의 정지 작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 해석이 갈릴 수 있는 영역이에요. 리플랩스가 그렇게 의도를 한 건지, 검증자가 자발적으로 한 발언인 건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요. 다만 그 시점 자체가 묘하다는 거는 부정하기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차트 얘기입니다. 근데 단순한 차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XRP 가격이 2,000원 구간에서 좁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위로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누군가가 벽에서 매도세가 강력하게 막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아래로 떨어질 때마다 저점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걸 차트용으로 봤을 때 이 삼각 수렴 패턴이다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위쪽과 아래쪽 압력이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한쪽으로 방향성 터지기 일보 직전의 모양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신호가 더 존재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MACD라는 지표가 4월달 중순부터 위로서 방향을 틀었다는 겁니다. MACD 같은 경우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 매수 힘, 매도 힘, 이것보다 세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당연히 매수의 힘이 매도 힘보다 세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위로 튈 수밖에 없겠죠. 이 과거 역사 패턴 봤을 때 같은 신호가 나왔을 때요, XRP가 단기간에 최소 25% 이상 오른 정도 사례가 있었고, 두 번째, 50일 평균선이 200일 평균선 아래에 있는 데드크로스 구조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걸 중장기로 봤을 때 아래쪽 압력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뜻인데요.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분석이고요. 근데 진짜 보셔야 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이 2,000원대 가격대의 매도벽 자체가 너무 정확하게 깔려있다 보니까 일반 개인분들께서 만드는 매도벽은 보통 이렇게 한 가격대에 몰리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1.45달러 근처의 매도가 반복적으로 쌓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 매도가 빠지면 또 같은 자리에 다시 매도가 깔립니다. 이런 부분들 단정하면 안 되는 영역이지만요.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 놓고 봤을 때 이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일정한 가격대를 지키고자 깔아놓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누구인지, 왜 그런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요. 다만 가능한 해석 중에 하나는 이렇습니다. 본격적으로 가격이 위로 풀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어올 물량들을 한 번 더 흡수하려는 구간일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듣고 나면은 처음에 말씀드린 검증자 발언이 다시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위에서는 탈중앙화 메시지로서 제도권 진입의 마지막 법적인 자격을 정리하고 있고, 또 아래에서는 차트가 1.45달러라는 이 한 가지 자리에서 압축이 되고 있어요. 이 두 개가 같은 시기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 이건 우연이라기에는 조금 묘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음모론은 아니에요. 단지 큰 자금이 움직이기 직전에 자주 나타나는 패턴과 닮아 있을 뿐이겠죠. 그렇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한 가지 짚어드리자면요. 저는 지금 이 압축 구간이 길어야지 몇 주 안에 한쪽으로 정리될 거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은 위쪽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MACD가 이미 위로서 방향성을 틀었고요. 저점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탈중앙화 메시지가 외부에서 나왔다라는 거. 이 마지막 신호는 보통 큰 흐름의 마무리 단계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는 패턴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셔야 되는 건요, XRP 기준으로 1.45달러 돌파 여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지면 터질수록 좋습니다. 많이 터지면 그만큼 힘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동시에 나와준다. 그렇다면 단기간에 10%에서 25% 정도의 변동성 움직임들 충분히 가능한 영역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 이번 검증자의 한마디는 결국에 단순 발언 정도가 아니라요, 제도권 진입의 마지막 정지 작업으로서 보일 만한 시점에 나왔습니다. 1.45달러 매도벽은요, 일반적인 개인 매도랑은 그 결이 다른 모양으로 깔려 있다는 사실, 이 두 개를 같이 놓고 보시면은 지금 XRP가 본 게임 직전에 마지막 정리 구간에 있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 리플 코인이 정말 좋지만요. 하지만 그 리플을 위해서도 평균 단가를 관리하시고 또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스스로 만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나마 평균 단가 기준 봤을 때 1,000원 정도에서 1,500원 정도인 분들, 이전 전고점이 아쉽기는 하겠지만 여기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고 보유하시는데, 흔들림이 없으시겠지만 문제는요, 이 3,000원에서 3,500원 분들, 이때는 현실적으로 현재 리플 가격이 상승을 얼마나 해야 되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가능할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의 흐름이 안 좋고 또 리플이 안 좋을 때는 안 좋다라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유일한 시점이기도 하겠죠.
이 지금 시장은요, 내 높은 평균 단가 기준으로 생각해주지 않습니다. 이전 저점에서 얼마나 오르고 시장의 흐름이 어떤지를 보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내 평단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대응을 하기 위해 가지고 최근에 리플 1,800원 라인에서의 매수 타점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목표 타점에 대해서 2,250원 라인에서 1차 매도 체결하고 나왔었고, 그리고 1,900원 라인에서 다시 한번 또 매수하면서 리플 XRP 코인이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사고 팔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타점 도움드린 상황이죠. 이 1,900원 라인에서의 매수 타점에서의 물량들 다시 한번 또 매도하면서 리플 XRP 코인이 쭉 상승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거의 수익을 뼈까지 발라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 대해서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동의 한복판에서 조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이란의 외무장관이 갑작스럽게 오만으로 날아갔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게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다라고요. 얼핏 들으면 좋은 호재 같은데 협상을 하겠다는 거니까요. 근데 시장은 오히려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2% 넘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미국과 이란이 지금 화해 분위기인데 왜 기름값이 더 뛰는 거고, 그리고 투자자산 시장은 왜 갑작스럽게 급락을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은요. 이게 지금 왜 우리 코인 지갑하고 연결될 수가 있는 건지 지금부터 영상 봐주시면은 6월달에 진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을 하실 겁니다. 다들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정문을 누가 쥐고 있느냐, 바로 이란 측에서 쥐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이란이 지금 평화협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교착 상태라는 거는 양쪽에서 자기 주장만 하면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그런 와중에 이란의 외무장관 아라그치가 오만으로 가버렸죠. 오만 측에선 이란하고 같이 호르무즈 해협을 끼고 있는 이웃나라예요. 이 두 나라가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바닷길을 다시 안전하게 열 수 있을지를 얘기를 나눈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끼어듭니다. 트럼프 측에서 이란을 향해서 강력한 경고를 던졌고, 한마디로 요약드리자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계속 석유를 못 팔면은 너희 나라 경제부터 무너질 거다. 그리고 그 석유 시설은 시간이 지날수록 망가질 거다라고요. 협박처럼 들리시겠지만요. 사실은 이란 내부를 흔드는 강력한 발언인 거고, 이란 측에서 석유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석유를 팔지 못하면은 정부 돈줄이 말라버립니다. 정부 돈줄이 말라버리면은 국민들이 먼저 화를 내겠죠. 트럼프가 그 지점을 정확히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상황 전문이고요.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골드만삭스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투자은행 아시죠? 이 골드만삭스가 같은 날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거기서 두 가지 숫자를 바꿨습니다. 먼저 첫 번째,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시점에 대해서 이 기존의 5월 중순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요. 이거를 6월 하순 정도로 늦췄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4분기 WTI 원유 가격 전망치에 대해서 배럴당 75달러에서 83달러로 올려버렸습니다. 이 두 가지 숫자가 전부 다 같은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호르무즈 사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길어진다라는 사실, 그래서 기름값은 더 상승할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름 돋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미국의 국방부가 별도로 한 가지 경고를 했죠. 호르무즈 해협에 깔린 기뢰, 그러니까 바다에 떠다니는 폭탄들을 전부 제거하려면 최소 6개월 정도가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협상이 끝난다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배가 다닐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협상 타결 정도가 끝이 아니라요. 거기서부터 또 정상화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골드만삭스 측에서 일정을 6월 하순으로 늦춘 게 그냥 단순한 막연한 추측 정도가 아닙니다. 기뢰에 대한 제거 일정까지도 전부 다 계산에 넣은 숫자고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왜 코인 시장하고 연결이 되느냐?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핵심이겠죠. 조금 천천히 가볼게요. 기름값 올라가면 모든 물가가 따라 올라갑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마시는 음료, 입는 옷, 전부 다 운송비가 들어가니까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다시 살아날 겁니다. 인플레 같은 경우는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현상을 뜻하는데요. 인플레가 살아난다. 그렇다면 미국의 중앙은행,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못하겠죠. 금리를 내려야지 시중에 돈이 풀리고 또 그 돈이 비트코인 같은 자산으로 흘러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금리가 그대로면은 그 돈이 그냥 묶여 있는 겁니다. 이게 이론이 아니라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비트 같은 경우에 4월 24일 기준 77,000달러에서 78,000달러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8만 달러 앞에서 딱 막혀 있는 모양새죠. 근데 여기서 묘한 게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비트코인 ETF로 돈이 8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이고, 누적으로는 21억 달러예요. 한쪽에서 큰 돈이 비트를 사고 있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중동 불안감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는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시나리오 한 개만 짚어드려 볼게요. 이건 단정이 아니라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 보고 가장 그럴듯한 흐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월 하순까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처럼 박스권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크겠고요. 가격이 위아래 일정한 범위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을 뜻하고, 호르무즈 사태가 풀려야지 유가가 안정되고요. 유가가 안정돼야지 인플레 부담이 줄어들고요. 그래야지만 연준이 금리를 손볼 수가 있는 상황인 건데, 골드만삭스 일정대로라면은 그게 바로 6월 하순입니다. 그런데 이 시나리오의 핵심은 그 다음입니다. 호르무즈가 정상화되는 시점이 거꾸로 봤을 때 매수 신호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정적인 불안감이 풀리는 순간 그동안 묶여있었던 자금들이 위험자산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겠고, 골드만삭스가 4분기 유가 전망을 같이 올린 것도 같은 맥락이겠습니다. 4분기에 시장이 다시 강력하게 움직일 거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다만 이런 부분들 해석이 조금 갈릴 수 있겠지만요. 만약에 협상이 길어진다거나 아니면 군사 충돌이 다시 터진다? 시나리오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확정처럼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이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보시면은 이런 흐름이 가장 자연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정리드려 보자면요. 호르무즈 사태가 단순 중동 뉴스가 아니라 우리 코인 자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건이고요. 골드만삭스 일정대로라면은 6월 하순까지는 시장이 박스권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겠고요. 정상화되는 그 시점, 그때가 오히려 진짜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영상 마쳐보자면요. 만약에 호르무즈가 정말 6월 하순에 풀린다, 그렇다면 그 순간 비트코인보다 더 빠르게 튀어올 수 있는 코인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의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알트 시장이 지금 좋은 게 맞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장이 좋다는 기준에 대해서 너무 높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2026년 시장이죠. 근데 과거 5년 전, 6년 전, 2018년, 2020년 이 당시 불장 생각하면 안 되는 시점입니다. 목표 타점에 대해서 너무 높게 잡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히려 시장 흐름에 맞춰가지고 짧고 효율적으로 알트 타점들을 맞춰 나가시게 된다면요. 정말로 효율적인 시장들이 열리게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단기 종합방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려요. 물론 단기 타점에 대한 내용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지금 시장에 맞는 브리핑 같은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 그리고 전체적인 큰 시장 흐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차트, 온체인 지표들, 현재 시점에서의 단기 추세랑 장기 추세, 이 분봉 차트까지도 전부 다 분석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시장을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데이터들이 있고 지금은 매수세가 강한지, 매도의 힘이 강한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분석드리면서 여기에 맞는 알트코인까지도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높은 목표 타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방에 크게 수익 본다, 인생 한 방이다, 이런 것보다는요, 짧은 수익 타점으로 여러 번 수익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 높은 목표 타점만 하시다 보니까 좋은 기회 전부 다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현실적으로 수익 도달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 매도가 들어가셔야 되는 시장이다. 그리고 나중에 높은 목표 타점을 할 수 있는 시장이 있어요. 종목당 100%, 200%, 300% 올라가는 알트 불장 분명히 나중에 올 겁니다. 그때 가면은 목표 타점 높여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조금만 더 합리적으로 생각만 하셔도요, 충분히 큰 수익 볼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정보방에 대해서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조용하게 근데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하나 발표가 됐습니다. 대부분의 뉴스 헤드라인은 그냥 한 줄로 지나갔죠. K뱅크가요, 리플과 협력한다, 이게 끝이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 한 줄만 보면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또 어디랑 손잡았구나, 파트너십이구나, 그러고 넘기게 되죠. 근데 제가 이 발표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읽어봤는데 마지막 한 단어를 발견했을 때 솔직히 등골이 좀 서늘해졌습니다. 미국 SEC 뉴스보다도, 그리고 ETF 뉴스보다도 더 직접적인 신호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단어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게 XRP 가격에 직접 꽂힐 수가 있는 건지 지금부터 처음부터 천천히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뱅크부터 가볍게 정리하고 갈게요. K뱅크는 한국의 인터넷 전문은행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점이 하나도 없고요. 핸드폰으로만 모든 걸 처리하는 은행이에요. 근데 K뱅크에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죠. 이 K뱅크가 한국 최대 코인 거래소 업비트 은행 파트너입니다. 업비트에 원화를 넣고 빼려면 무조건 K뱅크 계좌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코인 거래하는 사람이라면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K뱅크 고객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첫 번째로 기억해 주실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K뱅크 같은 경우는 지난 3월 달에 우리나라 코스피에 상장한 정식 상장은행입니다. 공모가 8,300원이었고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에 상장한 정식 상장은행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코스피 상장사는요, 모든 사업 결정을 공식적으로 공시해야 되고 시장의 감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K뱅크가 누구누구랑 손을 잡았다, 이런 발표들은 그냥 하는 약속 정도가 아니라 그 무게감 자체가 다른 코스피 상장사의 발표라는 점입니다. 이런 회사가 이제 리플하고 손을 잡았다라고 발표를 한 건데, 근데 그 협력 내용을 한꺼풀만 벗겨보면요, 이게 평범한 MOU 발표가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요. POC, 영어로 풀면은 Proof of Concept라는 뜻입니다. 한국말로 기술 검증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차이인지 쉽게 한번 풀어드려 볼게요. 이 회사들끼리 그냥 손잡고 같이 일해보자, 이렇게 약속만 하는 단계가 MOU입니다. 종이 한 장에다가 도장을 찍는 단계죠. 근데 POC는 다릅니다. 실제로 시스템을 깔고요, 그리고 진짜로 돈들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왔다 갔다 하는지 테스트까지 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K뱅크랑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단순하게 종이에 도장만 찍은 정도가 아니라 실제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에서 UAE로,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랑 태국으로도 실제 돈을 쏘는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발표문에 나와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진짜 핵심은 여기서부터예요. 천천히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K뱅크가 1단계 검증할 때 자기들이 직접 만든 디지털 지갑을 썼어요. 디지털 지갑이라는 게 뭐냐? 송금할 때 돈이 잠깐 머무르는 일종의 보관함입니다. 그게 1차였습니다. 근데 2차 검증으로 넘어가면서 K뱅크는 본인들이 만든 그 지갑을 쓰지 않기로 결정을 해요. 대신에 리플이 만든 디지털 지갑을 갖다가 깔았습니다. 그 지갑의 이름이 바로 팰리세이드고, 이 팰리세이드라는 단어 좀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처음 봤을 때 이게 뭐지 싶었었는데, 쉽게 한번 설명드리자면 팰리세이드는 리플이 만든 송금 전용 보관 시스템입니다. 은행 측에서 따로 보관 시스템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이 리플이 만들어 놓은 걸 그대로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정말 편하겠죠. 여기서 한번 멈추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깔고 있는 만든 시스템을 버리고 상대방 시스템을 깔았다. 이건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단순한 협력 정도가 아니겠죠. K뱅크가 자기네 송금 인프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에 대해서 리플 시스템으로 바꾸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제 추측 정도가 아니에요. K뱅크 공식적인 발표문에 그대로 적혀있는 내용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헤럴드 경제 보도의 1단계는 자체 개발 지갑이었고요. 2단계는 리플의 팰리세이드를 활용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겠죠. 아니 근데 왜 하필 아랍에미리트랑 태국이냐? 이게 보면 볼수록 상당히 의미심장한 상황인데, 한국에는요, 아랍에미리트 사람, 태국 사람들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매 달마다 본국으로 월급을 보내야 됩니다. 송금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국제 송금이겠죠. 그렇다면 거꾸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한국 사람들도 사업이나 부동산 투자 때문에 그 나라로 돈을 자주 보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이런 해외 송금들 굉장히 비싸죠. 수수료가 셌었고, 그리고 느렸습니다. 몇 날 며칠 걸렸습니다. 근데 스위프트라는 국제 송금망을 통해서 가고 있는데 한 번 보내면 몇 날 며칠 걸리고요. 또 수수료도 10,000원, 20,000원 싹 떼었습니다. 이렇게 받는 쪽 은행 수수료까지 전부 다 합쳐봤을 때 더 빠졌고요. 근데 리플 기술을 쓴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냥 몇 분 만에 끝나버립니다. 수수료요, 훨씬 더 저렴해집니다. 시간하고 돈이 동시에 줄어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안 쓸 이유가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큰 시장이냐, 이 뉴스핀 보도에 따르면요, 한국에서 개인이 보내는 해외 송금만 연간 10조에서 20조 원 규모입니다. 정말 천문학적인 돈 금액이죠. 근데 기업 송금까지도 합쳐지게 되면 여기가 달라져요. 무려 200조 원이 넘어갑니다. 200조 원짜리 시장의 송금 인프라가 통째로 리플 기술 쪽으로 옮겨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사실인 거고, 그 첫 단추를 K뱅크가 끼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 발표문과 보도자료에 다 적혀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있는 하나의 점들을 전부 다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첫 번째, K뱅크는 업비트의 독점은행 파트너입니다. 한국 사람이 코인을 살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그 K뱅크죠. 우리 구독자분들도 K뱅크 사용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K뱅크는 한 달 전에 제대로 코스피에 상장한 회사고요. 상장 때 발표한 주요 성장 전략 중에 하나가 뭐였을까요? 바로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 송금을 내걸고 있습니다. 해외 송금하면 뭔가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바로 리플이 생각나죠.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그 K뱅크가 자체 시스템을 버리고 리플 시스템을 깔았다는 사실. 이어서 네 번째는요, K뱅크는 협력 국가를 올해 안에 10개국에서 최대 20개국까지
확대하겠다고 이미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네 가지를 한 줄로 이어보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한국, 우리나라에서 코인과 송금 인프라의 무게중심 자체가 조용하게 하지만 분명하고 확실하게 리플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솔직하게 짚고 갈 부분이 있습니다. 이 그림들을 제가 사실들을 연결해서 그려낸 추론인데요. 뇌피셜입니다. 그 사실 그 자체가 아니에요. K뱅크가 XRP를 직접 사겠다거나 보유하겠다 이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법이 아직까지 통과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송금 사업이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시간이 더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들은 분명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해석이 갈릴 수 있는 영역인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어요. 한국의 상장은행이 IPO 직후에 본인들 송금 시스템 한가운데에 리플 기술을 끼워 넣었다. 이 사실 그 자체는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발표문에 적혀 있는 내용 그대로니까요. 그리고 이런 종류의 결정들은 한번 내려지면요. 쉽게 뒤집히기가 힘듭니다. 은행은 시스템을 통째로 갈아엎는 거를 가장 싫어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한 번 깔면 보통 몇 년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 한 가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갈래 전부 다 벌리지 않고 지금 공개된 자료 내에서 가장 가능성 높아 보이는 흐름 하나에만 집중해가지고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먼저 K뱅크가 올해 안에 협력 국가를 추가로 발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K뱅크 측에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겠다 공식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동남아시아 쪽이나 중앙아시아 쪽의 국가가 유력해 보이는 상황이에요. 이 외국인 노동자 송금 수요가 거기서 가장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발표가 나올 때마다 시장이 한 번씩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진짜 엑기스, 이 노른자 변곡점이 뭘까요? 바로 우리나라에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는 시점이겠죠. 그때부터 K뱅크는 이미 인프라를 전부 다 깔아놓은 상태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러니까 법 통과되자마자 바로 화살을 쏜 것처럼 그대로 튕겨져 나갈 텐데요. 다른 한국은행들은 그제서야 따라잡기 위해서 비슷한 길을 갈 거고, 그러면 리플의 기술 수요가 한국에서 한꺼번에 폭증할 수 있다는 사실 미리 알고 계셔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K뱅크가 자체 지갑 대신에 리플의 팰리세이드를 골랐다라는 거는 사실상 표준을 정한 행동이고 다른 은행들도 비교해보고 결국에 비슷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한번 표준이 정해지면 다들 따라가는 게 금융산업의 오래된 패턴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K뱅크는 IPO 자금들을 어디다 쓸지 이미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디지털 자산 인프라 확장입니다. 그러니까 일회성 협력 정도가 아니라 이 회사의 중장기 전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K뱅크는 한국의 상장은행 중에 가장 처음으로 자기네 송금 시스템 한가운데 리플 기술을 정식으로 끼워 넣었고요. 그리고 이건 종이에 도장만 찍는 MOU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POC 2단계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법이 통과되는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이런 흐름들이 다른 은행들로 번질 가능성이 있겠고, 당연히 리플 XRP 수요가 폭증하면서 당연히 가격에도 호재성 이슈로 미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K뱅크가 다음으로 손잡을 나라는 과연 어디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발표가 나오는 날 우리는 어디까지 미리 준비하고 있으셔야 될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내용들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를 장기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보유하고 싶으시다면요. 오히려 너무 리플을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리플에 대해서 좋다 생각만 하니까 지금 가격이 고점인지 저점인지 냉정한 판단 자체가 어려워지고 계속 추격 매수만 고민하다 보니까 결국에 평단 자체가 높아지는 게 당연해지겠죠. 그렇다면 오히려 리플을 조금 싫어하고 이 냉정한 시각에서 바라보신다면 어떨까요? 리플이 너무 상승했을 때 드는 생각들, 아 이거 너무 상승했는데 아직 이렇게 상승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시점에서는 분할 익절이 가능할 거고요. 또 반대로 이 정도까지 떨어졌으니까 사도 되겠다 이런 마인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방에서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리플 타점에 대해서 4,850원에 파셔라 말씀드리면서 현금 비중을 챙겨놓을 수가 있었고, 이 단순하게 리플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냉정한 시각으로서 고점에 팔고 다시 1,800원 라인에서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얼마나 수익을 잘 내고 원하는 걸 이루냐의 싸움이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매수하고 나서 리플이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 저점에서 하고 고점에서 팔고 또 내려왔을 때 눌림목을 사서 또 고점에서 팔고 나오는 리플 상승 과정에서 뼈까지 발라먹을 수 있도록 리플 단기 종업방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입장 원하시는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솔직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도지코인 들고 계셨던 분들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비트코인 오를 때 도지는 안 움직였고요. 이더리움 오를 때도 도지는 움직이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며칠 전에 큰 뉴스가 하나 떴죠. 일론 머스크가 이번 달에 새로운 결제 서비스를 내놓는다는 뉴스였었고 그 이름은 엑스머니입니다. 근데 이 엑스머니에 도지코인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6% 금리, 3% 캐시백, 비자 카드까지 전부 들어갔는데 도지코인은 빠졌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도지 홀더한테 악재일까요? 호재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려보자면은 저는 정반대로 봅니다. 이 도지가 빠졌다는 그 사실이 오히려 도지코인에게 가장 큰 호재인데요. 왜 그렇게 보고 있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스머니가 뭔지부터 짚고 갈게요. 머스크가 트위터를 매수해가지고 이름을 X로 바꿨죠. 그 X 안에서 송금하고 결제하고 돈을 굴릴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엑스머니입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카카오톡 안에 카카오페이 있죠. 이게 들어있는 거랑 비슷한 구조라는 건데 채팅하다가 바로 돈 보내고요. 물건 살 수 있고요. 돈도 맡길 수 있습니다. 근데 머스크가 여기에 깔아놓은 혜택들이 조금 무섭습니다. 돈을 맡기면 1년에 6%를 준다라고 해요. 미국 평균 저축금리의 약 15배 수준인데 15년치를 1년 만에 주는 겁니다. 엄청난 파격적 혜택이죠. 결제하면 3%도 돌려준다라고 하고요. 비자랑 손잡고 메탈 카드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비서가 지출 내역을 전부 다 정리해주는 기능까지 들어간다라고 해요. 마치 슈퍼 어플처럼 한 방에 전부 다 깔아놨기 때문에 다른 어플 사용할 필요가 없이 그냥 X 어플 한 개면은 전부 다 끝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보시면 평범한 핀테크 뉴스처럼 들려요. 근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머스크가 누구죠? 페이팔 공동 창업자입니다. 결제 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는 건데 평소에 도지코인 좋아한다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이고요. 근데 본인이 직접 만든 결제 플랫폼에 도지코인이 빠져 있어요. 이게 말이 될까요? 도지 홀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도지코인 버린 거 아니냐. 1년 동안 가격도 안 움직였는데 본인 결제 플랫폼에까지 도지를 안 넣었다 보니까 당연히 도지 홀더분들 의심이 짙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 멈춰보겠습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머스크가 진짜 도지를 버린 거라면요. 굳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결제 인프라를 전부 다 깔 필요가 있을까요? 비자 카드도 만들고 50개 주에서 라이선스 받으려고 애쓰고 결제 시장 잘 아는 사람이 일부러 길을 닫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길일까요? 여기서부터가 이번 영상의 진짜 핵심인데요. 저는 페이팔 사례를 한번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페이팔이 처음부터 비트코인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페이팔은 1998년에 만들어졌는데 비트 결제를 추가한 거는 2020년 10월이었었고 22년 동안 전통 결제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비트코인을 추가한 겁니다. 그때 비트 가격이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 당시에 1만 달러 근처에 있던 비트코인이 발표 이후에 몇 달 만에 6만 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결제 플랫폼 하나가 크립토를 받기 시작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시장에 엄청난 신호였던 거죠. 이런 흐름들이 중요한 이유는 또 따로 있는데요. 페이팔이 비트코인 결제를 갑자기 추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전에 이미 전통 금융 라이선스를 전부 다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50개 주에서 결제 사업할 수 있는 자격을 다 따놨기 때문인데 그 위에 크립토 한 줄만 얹으면 됐던 거죠. 만약에 라이선스도 없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크립토 시작했다면 어떨까요? 미국 정부가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 순서가 중요했다라는 거고 전통 금융을 먼저 깔고요. 그 위에 크립토를 얻는다. 이게 바로 결제 시장의 정석과도 같은 순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머스크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금 뭘 하고 있죠? 똑같은 순서를 밟고 있습니다. 비자 카드를 깔고 6% 금리로 사람들 돈을 모으고 미국의 주정부 라이선스를 따고 있습니다. 지금 50개 주 중에서 44개 주에서 라이선스를 받은 상태라고 해요. 6개 주가 남아있는 모습인데 일론 머스크는 페이팔을 직접 만들어 본 사람이고요. 페이팔이 어떤 순서로 움직였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엑스머니에서 도지가 빠져있는 건요. 도지를 버린 게 아니라 도지를 받기 위한 사전 작업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나 페이팔의 전례를 보시면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게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인데요. X라는 플랫폼의 규모를 한번 보셔야 돼요. X의 월간 사용자가 약 6억 명 정도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미 X 안에서 글 써가지고 돈 버는 크리에이터들 잔뜩 있죠. 머스크가 이걸 위챗처럼 만들고 싶다라고 직접 말하기도 했었는데, 위챗은 중국에서 메신저 하나로 택시도 부를 수 있고요, 비행기 표도 살 수 있고요, 결제도 전부 다 하는 슈퍼 어플입니다. 머스크가 X를 그렇게 만들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6억 명이 매일매일 쓰는 플랫폼 안에서 도지코인이 팁 결제 수단으로 들어간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글 잘 쓴 사람한테 도지코인 100개씩 보내주고, 영상 잘 만든 사람한테 도지코인 1000개씩 후원해주고, 이런 흐름들이 생기면은 도지가 실제로 쓰이는 양이 지금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커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깔고 있는 인프라들이요,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면은 6% 금리 얘기를 잠깐 다시 드려볼게요. 왜 일론 머스크는요, 미국 평균의 15배 되는 금리를 주겠다고 할까요? 게다가 손해를 보면서까지요. 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닙니다. 사람들 돈에 대해서 엑스머니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거고, 일단 안에 들어오면은 사람들은 거기서 결제하고 송금하고 돈을 굴리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게 익숙해지면은 다른 곳으로 잘 안 옮기죠. 머스크가 지금 사람들을 엑스머니 안에 가둬놓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사용자가 모인다. 그 다음 단계에서 새로운 기능을 얹어버립니다. 그 새로운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크립토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엑스머니가 이번 달에 출시되면 일단 6% 금리 그리고 3% 캐시백을 미기로써 사용자가 빠르게 모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머스크 측에서 남은 6개 주의 라이선스를 마저 따려고 할 거고, 50개 주 라이선스가 다 채워지는 그 시점, 그리고 엑스머니 사용자가 일정 규모를 넘어가는 시점, 이 두 가지 조건만 맞아 떨어지는 순간이 진짜 중요한 분기점이 되어줄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와주면요, 페이팔이 22년 만에 비트코인을 추가했던 것처럼 일론 머스크도 엑스머니에 크립토 결제를 얹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첫 번째 후보가 바로 도지코인일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이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 봤을 때 일론 머스크가 그 순서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도지코인 홀더분들이 지금 보셔야 될 거는 도지 가격이 아닙니다. 엑스머니의 라이선스가 50개 주를 전부 다 채우는 그 시점, 그리고 엑스머니 사용자 숫자가 얼마나 빠르게 늘어났는지, 이 두 가지를 추적해 주셔야 돼요. 결국에 가격은요, 결과로서 따라옵니다. 진짜 신호는 인프라에 있어요. 여기까지 정리하면은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엑스머니의 도지가 빠진 거는 도지를 버린 게 아니라 길을 닦고 있는 단계로 볼 수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 근거는 페이팔이 22년에 걸쳐가지고 했던 일, 머스크가 압축적으로 따라가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지금 도지 홀더가 보셔야 되는 거는 가격이 아니라 라이선스랑 사용자 숫자라는 이 두 가지 신호입니다.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께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끝낼게요. 엑스머니가 50개 주 라이선스를 전부 다 채우는 그날, 이 머스크가 다음 카드로 꺼낼 코인이 정말로 도지일까요? 아니면 다른 코인일까요? 이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건강하게 오랜 시간 살아남고 만족하면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요, 모르고 위험하고 아니다 싶은 거 그냥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업비트, 빗썸 위주로 현물 매매로 잘 사용을 했고, 잘 아는 거래소 위주로 운영하시면서 자칫 잘못하면 청산 위험이 있는 선물 매매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현물 매매도 24시간 시장이 열려있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 시장에서의 선물 매매한다? 아차 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날 수가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 잘못 보내면요, 못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전하게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만 운영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시장입니다. 지금 시장에서의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수익 내기가 쉬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RSI 기준으로 보셨을 때 이 40 밑으로 떨어졌을 때 매수하시고요. 또 올라가면은 매도하고 나오고, 그리고 현금 보유하고 있다가 또 RSI 기준으로 이 저점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하셨다가 올라가면 또 팔고 나오고, 이것만 반복하셔도 도지코인으로 계속해서 엄청난 수익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채널 차원에서 운영 중에 있는 단기 종합방도요, 인공지능 타점이랑 접목해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도지코인, 이 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혹시나 이게 하락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매수하고 나서 하락했다? 그렇다면 물타기 타점까지도 말씀드리면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락하면 사서 상승하면 팔고 나오고 있고요. 다른 종목들도 매수 매도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고, 그리고 시장 상황이 다소 좋은 경우에는요,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더 비싸게 팔고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현금 들고 있다가 또 떨어지면은 매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도지코인이 1000원까지 급등하기 전까지는요, 이런 식으로 계속 수익을 내시다가 또 본격적인 상승 추세가 시작되면은 비중을 크게 늘려가지고
다시 한번 도지 1,000원 갈 때까지 큰 수익 보고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 도지코인 관련된 정보 타점방 관심 있으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 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골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